안녕하세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다음 주면 벌써 3월 절기상 봄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여러 가지로 몸을 괴롭히는 것들이 참 많죠. 오늘만 해도 황사현상이 있어서 바깥 나들이 하시기 조심스러우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 강좌를 맞이해서 멀리서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요, 삼성서울병원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건강교실 제84회를 맡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조선일보사는 일반인들에게 질병에 대한 이해와 예방, 그리고 치료법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해 건강의 소중함을 함께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11월부터 매월 1회씩 공동으로 건강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심부전증과 심장 판막 질환을 주제로 순환기내과 전은석 교수님과 심장외과 박표원 교수님께서 각각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전은석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은석 교수님께서는 성균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겸 심장혈관센터 초진클리닉 팀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심부전, 심근질환, 심근염, 심장이식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삼성의료원에 이렇게 대강당이 가득 찬 걸 제가 처음 봅니다. 사실은 건강 강좌를 처음 하고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에서 특히 심부전증, 심근증, 그리고 심장이식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심부전증하고 판막질환의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치료해 나가느냐, 최신 치료법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그 정상 심장의 위치를 잠시 살펴보면요. 가슴 속에 있고 양쪽 폐 사이에 있으면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은요, 환자분들이 자꾸 묻습니다. 다 까만데 하얀 부분이 뭐냐?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셨을 때 요 하얀 부분이 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심장을 볼 때 순환기내과에서는 주로 요 크기, 그 다음에 요거의 위치, 그 다음에 혹시 폐에 어떤 물이 차 있는 폐 부종의 증상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요. 바깥에서 심장을 보게 되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는데 그걸 관상동맥이라고 그럽니다. 심장 바깥쪽에서 보면 대개 우심실이 앞쪽에 있고 우심방이 붙어 있고요. 대동맥, 폐동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라서 보시면 심장에서 전신에서 순환을 마친 피가 돌아오는 부분이 우심방이 되고요. 우심방에 피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삼천판을 통해서 판막을 통해서 심실로 가게 됩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개의 심실과 두 개의 심방, 그 다음에 두 개의 큰 동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피가 들어오는 대정맥은 하지에서 들어오는 것, 상지에서 들어오는 것 해서 상하 대정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장이라는 게 펌프로서 이제 피를 공급하는, 전신에 피를 공급하는 기관이 되는데 피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피들은 전신을 통해서 가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오로지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심장이 한 번 뛸 때를 우리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대정맥, 상대정맥이나 하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피가 들어오는 거,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피가 들어오는 걸 심방이완기라고 그러고요. 심실이완기가 되면 우심방과 좌심방에 고여있던 피가 심실로 들어오게 되고, 심실이 펌프 작용으로서 확 쥐어짜면 심실에 있던 피가 폐동맥과 대동맥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심방과 심실, 그 다음에 심실과 대동맥 사이, 동맥 사이에는 각각 피가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는 판막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이 펌프질 할 때 보면 안에 고무 발부가 들어있듯이 심장에서도 피가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밸브가 있는데 그런 판막들이 좁아져 있는 경우를 협착증이라 그러고요. 그 판막이 기능을 못해서 심실에 있던 피가 심방으로 또는
대동맥으로 나갔던 피가 동맥으로 나갔던 피가 심실로 들어오는 걸 역류 또는 폐쇄부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심장하고 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맥을 통해서 산소가 떨어져 있는 피가 우심방과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으로 가게 되면 모세혈관까지 가서 여기가 이제 허팍과리라 그러죠. 공기하고 접촉을 해서 산소를 가지고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 손끝까지 다 가게 되죠.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을 손끝까지 온몸 조직에다가 공급을 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적혈구입니다. 피가 빨간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심장 판막 질환을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판막이 좁아져서 생기는 것, 하나는 판막이 역류해서 생기는 건데 대개 왼쪽 심장에 있는 승모판과 대동맥 판막의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만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승모판이 좁아져 있는 경우, 승모판이라 하면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입니다. 좁아져 있는 경우를 승모판 협착증,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있으면 대동맥판 협착증이라고 그러고요. 피가 역류하는 경우를 폐쇄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모판 협착증을 보시면 이제 심장을 잘라 본 거죠. 좌심방하고 좌심실 사이에 판막이 승모판인데 그 판막이 딱딱해져서 잘 열리지 않으면 피가 적게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좌심방의 압력이 높아지고요. 구멍이 좁으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폐에 물이 차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승모판 협착증 같은 경우는 대개 학동기죠. 그러니까 국민학교 한 5, 6학년 때까지 류마티스열이라는 걸 앓고 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모양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청진 같은 걸 해서 좀 좁아져 있구나 알아내도 실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약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승모판 협착증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30대나 20대 후반쯤 되겠죠. 근데 이제 특별히 임신을 할 경우에 그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빠지게 되면 아주 좁아지는 경우, 정상적인 승모판 넓이가 약 4 내지 6제곱센티미터인데 절반 좀 좁아져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저희가 청진을 해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cm 이하로 좁아지게 되면은 굉장히 심한 증상을 나타내고 그럴 경우에는 대개 증상에 대한 심부전 치료를 하게 되고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좁아져 있는 승모판 부위에다가 풍선을 넣고 풍선으로 이렇게 터뜨려주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되지 않을 땐 수술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인데요. 대동맥 판막이라 하면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판막입니다. 그 판막이 이렇게 심하게 석회화가 돼서 좁아져 있으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움직임이 거의 없고요. 근데 대동맥 판막의 아주 큰 특징은 이 판막의 넓이죠. 판막이 아주 좁아져 있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실제로 어떤 병변이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그렇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개 심부전의 경우에는 2년, 구멍이 좁아져서 피가 적게 나가면 뇌혈류가 떨어지니까 실신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3년, 그 심장벽이 아주 두꺼워져서 나타날 수 있는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약 5년 내에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나면 급격히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대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경우에는 저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좁아져 있는 구멍 자체는 약물 치료로서 절대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경우에는 수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폐쇄부전에는 승모판막 폐쇄부전과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좌심실에서 이렇게 수축할 때 피가 좌심방으로 새버리는 거죠. 그걸 역류하는 겁니다. 역류를 하게 되면 좌심방이 굉장히 커지고요. 나갔던 피가 다시 좌심실로 들어오니까 좌심실도 한번 이렇게 쥐어짤 때마다 헌디라는 꼴이 됩니다. 한번 콱 쥐어짜서 한 절반이 뒤로 나가버리면 다음번에는 또 절반이 들어오게 되니까 좌심방이 점점 들어오는 피의 양이 많아지니까 심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대개는 임상 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이 워낙 볼륨이죠. 혈류량이 증가돼도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 발현이 없는데 실제로 숨찬 증상이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대동맥 판막증과 같이 현저하게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수술을 권할 때도 이럴 때보다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어주는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의 경우는 대동맥으로 나간 피가 다시 좌심실로 역류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우도 나갔던 피가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승모판 폐쇄부전과 마찬가지로 심장이 쥐어짜야 하는 펌프질을 해야 하는 혈액의 양이 점점 늘어나서 심장이 늘어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승모판 폐쇄부전증과 마찬가지로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경하다 할지라도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심장의 기능을 잠시 살펴보면요. 심장에서 이제 피가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온 만큼 심실이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강하게 쥐어짤 수 있느냐, 펌프질 할 수 있느냐 해서 한번 피가 들어온 거를 짠 양이 한 분당, 한 1회당 박출량이 되죠. 대개 한 80cc쯤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한번 착박동할 때 나가는 피의 양이 안정시에 80cc쯤 되는데 거기에다가 심장 박동수를 곱하면 심박출량, 분당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의 양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혈관 저항을 곱하면 혈압이라는 게 됩니다. 이 표가 아주 재밌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심장 박동수가 1분에 약 60회니까 하루가 1440번이면 약 86,000번을 뛰게 되고요. 1년은 3,100만 번을 뛰게 됩니다. 60년 숫자가 너무 커서 제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심박출량은 분당 약 5리터가 되고요. 5리터라 하면 1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가 한 번 다 순환하는 양입니다. 대개 60kg의 성인이 가지고 있는 피의 양이 약 5리터이기 때문에 심장이 1분간 뿜어내는 피의 양은 우리 몸 전체 혈액을 1분에 한 번씩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일에 뿜어내는 피의 양이 432톤입니다. 432톤이고요. 1년은 잘 못 읽겠는데요. 15만 7,680톤이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펌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대개 그럼 심장 혈관 질환으로는 그 환자들의 증상이 뭐냐? 그걸 보면은요. 크게 나누어서 한 4대까지쯤 됩니다. 아마 지금 오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장병이 있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단독 또는 여러 가지가 합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호흡곤란이죠. 두 번째가 흉통, 세 번째가 우리말로 그냥 의학용어로는 심계항진이라 그러는데 그냥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고요. 부종은 몸이 붓는 거죠. 그다음에 어지럼증, 실시는 일시적인 의식 속실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피로감이나 허약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호흡곤란을 조금 설명을 하면 모든 심장질환은 다 호흡곤란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펌프로서의 기능을 못해서 심박출량이 떨어지는 걸 통칭해서 심부전이라 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심부전의 가장 흔한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질환도 있을 수 있죠. 폐가 나빠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흔히 저희 외래에 오실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오시는데 구분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십니까? 아니면 움직일 때 숨이 차십니까? 해서 호흡곤란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운동시 호흡곤란과 안정시 호흡곤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운동시 호흡곤란도 가만히 보면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가 미국에 있는 뉴욕시티죠. 그러니까 뉴욕시의 내과 의사들이, 순환기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기능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1, 2, 3, 4로 되어 있는데요. 1은 그냥 병원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4는 뭔가 하면 도저히 숨이 차서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침대나 또는 요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2하고 3은 뭔가 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 하는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안정시 호흡곤란의 기자호흡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가만히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는 괜찮다가 밤에 누우려고 이렇게 딱 누우시면 숨이 차서 잠이 깨는 거예요. 답답해서 잠이 못 드는 것, 그걸 기자호흡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은 뭔가 하면 누워서 딱 주무시다가 숨이 차서 갑자기 탁 일어나서 앉으셔야 돼요. 기자호흡 같은 경우는 되게 숨이 차구나 일어나면 금방 좋아지는데,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의 경우에는 일어나서 한 20분 정도 앉아 있으면 편해지시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하고요. 급성 폐부종은 아주 그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해서 도저히 누워있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그 심장질환에서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부종이죠. 전신부종이 있을 수가 있고 말초부종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단지 체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서 있으면 양말 자국이 나는 것, 그건 정상입니다. 되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으면 금방 좋아지시고, 누워있는 사람들한테는 하지부종이 안 생기죠. 어디에 생기냐면 이 엉치뼈 뒤쪽에 가서 생깁니다. 아니면 등 쪽에 생길 수 있고요. 그런 부종이 왜 생기냐 하면, 모세혈관이나 정맥에 이렇게 피가 고여 있으면 피는 자꾸 압력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정맥 압력이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 그러는데, 정맥압에 의해서 물은 나가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물이 나가는 걸 혈관에서 꽉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알부민입니다. 그래서 되게 알부민이 떨어지면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버리죠. 그래서 알부민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종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맥압이 높아지면 그런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링게로 같은 거를 맞으시면, 심장병이 조금 있던 분들이 링게를 빨리 맞으시면 급격하게 정맥압이 올라가니까 호흡곤란이나 부종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요. 저거보다 더 나쁜 건 뭔가 하면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을 맞으시면 알부민에 의한, 알부민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물을 끌어들이는 힘이 좋기 때문에 세포 간질 내에 있던 물들이 다 들어와서 알부민 한 병을 맞으시면 정맥 내에 100cc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알부민 한 병이 약 25g 정도 되니까 한 500 내지 1리터의 물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알부민을 맞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심계항진이라는 건데, 심계항진은 정의상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실 때는 자기 심장이 뛰는 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면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뛰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을 심계항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막 하고 나면 여기가 두근두근거리고 귀에서 뚝뚝뚝뚝 소리 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 자신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안정시에 느낄 때 심계항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동이 불규칙하든지, 아니면 심장이 진짜로 아주 심하게 운동하든지.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보신 승모판이나 대동맥막 폐쇄부전이 있으면 심장은 일은 많이 하게 되죠. 많이 짜고 많이 늘어나고 많이 짜고 많이 늘어나게 되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의사가 진단하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불규칙한 맥 전체를 통틀어서 부정맥이라 그러는데, 두근거릴 때의 부정맥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이 실제로 막 이렇게 빨리 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둑 쉬었다 뛰고 두둑 하고 가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의사가 진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환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슴 두근거리는 걸 느낄 때는 자기맥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돼요. 만져보셔서 분당 몇 번 뛰는가, 불규칙하게 뛰는가, 또는 규칙적으로 뛰는가, 건너뛰는 맥이 있나, 그런 걸 해주시면 진단에 훨씬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신이라는 거는 대동맥 협착증 같은 게 있을 때 실제로 대동맥으로 나가는 뇌혈류가 감소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의식 소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흔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다 그러죠. 힘들고 피곤하다. 근데 저도 사실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거의 매일매일이. 근데 대부분은 말이죠. 심장병에 의한 건 아침에 자고 나면 굉장히 편해지고 몸에 힘이 솟습니다. 거꾸로 되게 신경증에 의한 것들은 아침에 오히려 심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우울증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피로해지고요. 심장병은 아침에는 괜찮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되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설명해야 될 거에 대한 부분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 그럼 심부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 몸은 많은 피를 필요로 하는데 그 심장이 그 피를 제대로 짜주지 못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심부전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혈관 질환이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 되겠죠. 고혈압 같은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피를 펌프질을 하게 못하게 되는 어떤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 또는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피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심장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 상태 전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질환에 대한 진단명이 아닙니다. 진단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혈변이 있다 그러면은 원인은 위궤양이 되는 거고요. 그 혈변 때문에 출혈이 심하면 샤워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는 혈변에서 위궤양에 대한 출혈이 문제가 되고 출혈이 많아서 만일에 샤워에 빠지게 되면 출혈 치료하고 수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궁극적인 치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위궤양을 치료하는 게 제일 궁극적인 치료 방법이 되는데 심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부전의 증상은 숨이 차다 또는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환자의 원인 질환이 뭐냐, 그 다음에 이 판막 질환이 있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 심부전에 빠지게 됐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치료는 심부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법하고 궁극적으로는 판막 질환의 정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심부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미국의 경우에 약 2천만 명, 1천만 명이죠. 인구의 약 2%가 심부전이 있고 70세 이상 인구에서 심부전의 유병률은 10%가 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또 하나는 심부전 환자의 50%만 약 4년간 생존할 수 있고 실제로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심근경색 후에 생존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부전이 급격하게 늘어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심부전 환자의 50%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습니다. 75%는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질환이 얼마나 중요한 질환인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를 보면은요, 1980년도에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6%였던 게 2000년대에는 약 10%가 됐고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절반이 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60세 이상의 사망 원인을 보면 암에 의한 사망보다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 두 개가 다 혈관 질환이죠. 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훨씬 높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이하의 환자에서, 그러니까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비교적 사망률이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부전은 되게 가만히 두면 갑자기 심급사하는 경우가 약 40%가 생기고요. 심장 기능이 저하돼서 점점 나빠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40%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병이 생겨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연간 사망률을 보면
정도를 1, 2, 3, 4로 나눌 때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는 약 절반이 1년 내에 사망하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신부전이라는 병 자체가 그러면 암보다 더 좋은 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증 신부전증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1년의 사망률이 50%에 이르고요. 5년 생존율은 약 20, 30%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암보다도 오히려 암보다 더 비슷하고 초기 사망률은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 가지고 심장에서 뿜어내는 펌프, 혈액의 양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작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박출량이 떨어졌다. 심박출량이 떨어지는 게 신부전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심박출량이 떨어져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말초저항을 올리면 혈압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일회 박출량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심박동수를 올리면 심박출량은 증가합니다. 또 하나는 정맥 혈류를 증가를 시켜서 심실을 크게 만들어주면 또는 심근의 수축력을 크게 만들어주면 심박출량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보상기전이 작동합니다. 한 가지 예인데요. 심근경색이 신부전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걸 한 가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58세 남자 환자가 처음에는 심장 사이즈도 정상이고 심근경색이 와 있다가 호흡곤란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뉴욕 하트 어소시에이션 펑셔널 클래스 2였다가 한 6개월 후에 응급실로 왔어요. 응급실로 와서 봤더니 심장에서 한번 쥐어짜는 피의 양이 58%에서 25%로 줄었고 심장이 굉장히 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출량이 떨어지면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양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또 하나의 그 보상기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뇌로 가는 피나 심장으로 가는 피는 많이 가게 만들고요. 대신에 콩팥이나 장이나 사지로 가는 혈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신경 호르몬계라는 건데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활성화된 신경 호르몬계를 잘 다스리면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제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심박출량이 떨어지면 교감신경계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계라는 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만히 있다가 놀라거나 흥분하시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쵸? 손에 땀이 나고 하는 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 그게 박출량이 떨어지면 혈압 상승과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 그러죠. 노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혈관이 수축하고 심근 수축력과 심박동수가 증가하면 심장 박출량은 증가할 겁니다. 또 하나는 레닌안지오텐진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 수분 저류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텐데 요걸 잘 다스리면 어떤 부분이 괜찮아지냐면 혈관 수축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실제로는 심장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혈관 수축이 되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라는 게 혈관이 수축하면 심장이 더 많이 운동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힘이 더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심장이 두꺼워지고 수축력이 감소하고 심근 손상이 되는 그런 걸로 가게 되고요. 레닌안지오텐진계라는 게 있는데 대개 레닌이라는 게 안지오텐진 또는 알도스테론으로 이렇게 쭉 대사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뭘 하냐면요. 혈관 수축과 수분 저류를 해서 혈압을 올리게 되는데 여기를 끊어버리면 신부전을 다스릴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끊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부전의 치료제들입니다. 그래서 심근 손상이 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보상기전으로 여러 개가 활성화되면 급성기에는
혈압도 올리고 심박출량도 올라가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자극이 오게 되면은 심장은요 오히려 지치게 되고 심장이 두꺼워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심부전의 원인이 뭐냐 봤더니 98년, 99년도에 우리나라 8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는 심부전 환자들을 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협심증하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으로 대표되는 허혈성 심질환이 약 35%가 되고요. 심근증이라 하면 심장 근육 자체의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육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약 20%, 고혈압이 약 20%고 판막질환은 약 10% 내지 1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스려야 되는 병이 이런 질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부전 발생은 어떤 사람들한테서 잘 생기느냐? 역시 올드에이지입니다. 노령일 때 고혈압 있는 환자, 특히 수축기 고혈압 있는 환자, 관상동맥 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그런 분들한테서 심부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또는 판막질환 또는 심근증이나 심근염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심부전에 빠지느냐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악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뭔가 하면 호흡기 감염입니다. 이게 폐염이 생기거나 또는 인플루엔자 같은 거 걸리면 그렇고요. 두 번째가 빈혈입니다. 세 번째가 갑상선 기능 항진, 임신과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부정맥이 생겨도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환자들한테서 실제로 심장병은 있는데 전혀 증상이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빠지거나 약간의 증상이 있던 사람이 현저하게 나빠지거나 그럴 경우가 이제 악화 요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악화 요인 때문에 그렇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심부전 증상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호흡 곤란입니다. 호흡 곤란의 이유는 좌심실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승모판 협착증이 있다. 그러면은 좌심실의 압력이 높아질 테니까 좌심방의 압력이 높아지면 폐의 이 부분에 물이 차게 되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시면 호흡 곤란이 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박출량이 떨어지니까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아주 특별한 증상이 뭔가 하면 되게 사람들이 서서 다니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는 숨찬 증상이 없다가요. 가만히 이제 누워 계시면은 하지에 있는 혈류들이 모여있던 혈류들이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온 피를 심장이 쥐어 짤 수 있게 되면은요. 다시 나가니까 뭘로 나오냐면 오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부전의 아주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주무시다가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시게 돼요. 원래 약간의 병이 있던 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감신경계가 활성이 되면 손에 땀이 나고요. 가슴이 항상 빨리 뛰고 하는 발한이나 빈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심실의 부전은 그렇고요. 오른쪽 심장이 부전이 생기면 오른쪽 심장이 여기가 만일에 압력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은요. 피가 어디에 차게 됩니까? 여기 압력이 높아지니까 정맥, 상대정맥, 하대정맥에 주로 차죠. 그래서 하대정맥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간이 붓죠. 간이 부으면 소화장애가 있고 이 오른쪽이 자꾸만 결리고 아프게 되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하대정맥의 경우는 발에서부터 오는 정맥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압력이 높아지면 하지의 압력이 높아지면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느냐? 진단하는 방법은 주관적인 증상이 있느냐, 그 다음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심부전 진단이 사실은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주증상인 호흡곤란이나 부종이 심부전에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부민이 떨어져도 그죠? 부종도 생길 수 있고 숨찬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검사를 할 때 심부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라 그러죠. 신체 검사 소견 자체가 심부전증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실수할 때가 있고
그 검사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초음파 검사인데 거기서도 잘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증상을 가지고 저희에게 오면 원인 질환이 있는가 제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심전도하고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에 봐서 심장 사이즈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신부전에 빠지면 심장에서 분리되는 펩타이드죠. 단백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재면 금방 진단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이 환자가 과연 신부전이면 이 환자가 워낙에 가지고 있던 원인 질환은 뭐냐? 그리고 요번에 악화된 요인은 뭐냐? 현재 신부전 상태는 어떤가? 심장 기능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를 할 때의 목표는 지금 현재 악화 요인이 뭐냐? 그 다음에 신부전을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증상을 어떻게 좋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 비약물요법, 약물요법,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 세포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요법이 있을 수 있는데 2001년도에 미국 순환계학회에서 신부전 환자는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스테이지를 A, B, C, D로 나눴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실제로 고혈압, 간동맥 질환이나 당뇨 같은 병은 있는데 현재 신부전 증상이 없거나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 그런 걸 A라고 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주로 고혈압이나 간동맥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 치료하고 약물요법은 전환효소 억제제만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관상동맥, 판막질환 같은 게 있는데 아직 증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행해 가는 거니까요. 세 번째가 이제 흔히 저희가 병원에서 보는 환자들이죠. 병도 있고, 심장질환도 있고, 증상도 있고, 운동 능력도 떨어져 있는 경우고요. 네 번째는 실제로 어떤 약물요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부전증이 있을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대로 신부전이 뭐냐, 증상이 왜 나타나느냐, 원인이 뭐냐. 근데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환자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들인데요. 일반적인 교육에 제일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아까 보셨을 때 어떤 병이 있던 분들이 신부전으로 빠지는 악화 요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제일 많은 게 인플루엔자하고 폐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방주사는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이생활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약물에 관한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저희 순환기내과 외래의 설명 간호사인 박미순 간호사가 만들어 놓은 생활 안내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수분이 필요하니까 혈액량이 증가되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소금을 줄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염장식품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기가 있는 거는 되게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매운 것도 맛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매운 거 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장 종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은 대개 간장의 경우는 약 15% 내지 20%가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매운맛을 내려 그러면 간장이나 고추장을 치시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나 후춧가루를 치시면 매운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흔히 알코올을 무조건 절제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포도주 한 잔, 소주로 말하면 한 2잔 정도까지는 별 효과가, 심장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잔이 여러 잔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 섭취량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요, 천천히 시작하는데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옛날 생각하셔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신부전증에 어떤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만큼만 하시면 되고 옛날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요. 가슴에 통증을 느끼거나 호흡곤란,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쉬시고 그걸 천천히
오늘 10분 했으면 내일 15분, 그 다음엔 20분. 그런 식으로 늘려가면 운동의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하고 폐렴 예방주사 맞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개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은 언제 맞으시면 되냐면요, 9월 말 10월 초에 맞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연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외래를 다니시는 환자들 같으면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하지에 부종이 생기거나 되게 피로감이 항상 더 증가하거나 그런 경우는 의사한테 반드시 연락해야 되는 게 있고요. 저염식 같은 경우는 대개 하루에 3g 이하로 줄이시면 되고, 아주 심한 경우는 1g 이하인데요. 1g 이하라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음식을 만드실 때 염분을 전혀, 간장이나 소금을 전혀 치지 않은 상태가 약 1g이 되겠습니다. 신부전 치료에 되는 약물들은 이뇨제, 디곡신, 강심제, 혈관 확장제, 전환효소제, 베타 차단제 같은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심장 기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약물 또는 그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약물이 안지오텐진 전환 효소 억제제, 그 다음에 안지오텐진 수용체 차단제, 알도스테론 기량제, 베타 차단제, 요 4가지 약물입니다. 그래서 전환 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을 쓰게 되면은요, 사망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흔히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약물들이 카포텐, 레니텍, 트리테이스, 다나트릴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약물을 써도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럼 얼마나 써야 되냐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한 최대 용량을 쓰는 게 효과적이다 알 수가 있는데, 전환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제일 대표적인 게 마른 기침입니다. 밤에 주무실 때, 저녁 때 되면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은 나는데 실제로 가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고요. 저혈압 대개 한 환자의 한 30% 내지 40%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각 변화, 입맛이 쓰다, 밥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개 약물 중단율이 약 10에서 50%쯤 되고요. 최근에 나온 약물 중에 안지오텐진 수용제 차단제를 보시면은 요즘 많이 나오는 쌀탄 계통의 약물인데, 코자, 아프로벨, 디오반, 아타칸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약들이 있는데 대개는 여기에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코자 플러스 또는 코디오반, 코아타칸 그런 식으로 약물이 되어 있는데, ACE 이니비터, 아까 말씀드린 전환효소 억제제보다는 마른 기침의 빈도가 좋고 약효는 거의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알도스테론 수용체 차단제라는 건데, 스피롤락톤이라고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이뇨제로 쓰던 약물입니다. 그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신부전의 사망률도 줄이고 급사도 줄일 수 있고, 사망률은 약 36%좀 줄일 수 있는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칼륨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전몽우리가 생겨서 여성형 유방이 생기고 유방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도 사망률이나 입원율을 굉장히 감소를 시키는데, 딜라트렌드라는 약물이 임상 연구에 된 약물 중에 가장 강력한 약물입니다. 그 외에 메토프롤롤, 베타록으로 알려져 있고, 비소프롤롤이나 테놀민 그런 것들이 다 신부전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소맥과 저혈압이고요. 그리고 아주 잘못 쓰게 되면 신부전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물들을 쓰면 신부전 환자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건데, 1000명의 신부전 환자를 치료하면 약 465명을 살릴 수 있다. 2년 정도는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약물들이겠죠. 예. 그 외에 또 하나는 신부전 환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 내지 50%가 심급사로 사망할 수가 있는데, 치료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심장 기능의 저하 없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항부정맥제를 쓰면 도움이 되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대개 이제 심급사로 사망할 때 부정맥의 종류는 심실성 부정맥이기 때문에 삽입형 제세동기라 그래서
심장 쇼크 주는 거를 이렇게 몸에다 넣고 다니는 그런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 약 50% 정도의 사망률은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연구 중인 약물도 많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러면 입원해가지고 도저히 약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심부전은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나는 양심실이 같이 뛰게 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죠. 그러니까 심장 박동기를 넣는 거고, 또 하나는 심실 보조장치나 인공심장입니다. 그 다음이 심장 이식이고요. 심부전이 심한 사람의 대체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가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죠. 그래서 다른 거는 시간이 조금 경과된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심실 보조장치 같은 경우는 자기 심장은 그대로 두고 일부 심장에 기능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피를 대동맥하고 좌심방 또는 자심실에서 피를 뽑아서 펌프로 돌려줘서 다시 넣는 경우입니다. 대개는 급성 심부전에 빠져서 회복하면 그 사이만 지나가면 회복할 수 있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공여자가 없어서 기다리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대개 1년까지는요 아주 상당히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인공심장인데 인공심장은 아직 임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요. 다른 하나가 뭔가 하면 유전자 치료법인데, 최근에는 한때 한 5년 전에는 유전자 치료가 굉장히 큰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었는데, 최근에 세포 치료법이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그러면 세포 이식 치료법이 요즘에 이제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죠. 실제로 그러면 임상에서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건데, 대상은 대개 심근경색 환자나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세포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얼마 전에 황우석 박사가 사이언스라는 곳에다가 논문을 내고 며칠 전에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배아줄기세포인데, 그거는 수정란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 거를 이용할 수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 골수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줄기세포들을 뽑아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한테서 세포를 뽑아서 나한테 쓰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를 우리가 분리를 해내서 심근경색이 온 부위에 찔러 넣으면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심근질환에서 스템셀이라 그래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아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하죠.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고요. 인간에서 이 배아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심장이나 또는 골격근 또는 간이라든지 그런 걸로 분화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게 이번에 황우석 박사님이 발표한 내용이고,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골수세포에서 뽑든지 아니면 심장 근육 자체가 골격근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근육에서 뽑아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포를 주냐 하면은요, 하나는 관상동맥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심장에 바로 찔러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카테터라 그러죠. 심도자를 이용해서 심장 안에서 그 부위에다가 세포를 찔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들의 골격근에서 골격근 아세포라 그럽니다. 이렇게 분열할 수 있는 세포를 분리해내서 이렇게 평평하게 움직이는 환자들한테다가 직접 찔러 넣었더니 여기 이제 심장 부벽이 운동하는 건데 그 기능이 좋아졌다, 피도 많이 가더라 하는 게 2001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왜 그러면 현재 못 사용하느냐? 저 대상 환자가 11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심실성 부정맥으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우리 몸의 골수세포에서 심장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골라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동물 실험에서 보면 심근경색온 쥐한테다가 찔러 넣으면 요 부분이 심근경색이 온 부분인데 온 부분이 훨씬 작아지죠.
그래서 동물에서는 가능하고요. 실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세포를 이용해서 하지에 피가 적게 가서 이렇게 궤양이 생기거나 피가 적게 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걸 찔러 넣었더니 혈관도 많이 생기고 피도 많이 가더라 하는 게 2002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김덕경 선생님이라고 저희 순환기 내과 있는 분이 이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건데 2002년도에 발표된 내용인데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분리를 해내서 찔러 넣었더니 좋아지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실제로 골수에서 찔러내지 않고요. 대개 약을 주면 골수세포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혈관으로 나옵니다. 그럼 혈관에서 분리를 해서 심근경색이 온 환자들한테서 그 부위에다가 관상동맥을 통해서 실제로 세포를 넣었더니 세포를 넣고 있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에 와 있고요. 실제로는 1년이나 2년 정도의 그 결과를 기다렸다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저하고 저희 병원의 최진호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옛날에는 뭐 엄마가 아기를 낳았겠지만은요, 지금 현재는 요 시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마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귀를 잘랐는데 자기 귀를 만들어 붙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